당신의 취향이 곧 당신의 커리어가 되는 곳, 여기는 제인의 오픈 테이블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인입니다.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아왔다 보니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원래 영어 잘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머쓱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저는 완전 100% 한국인이라 영어 때문에 눈물 쏙 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요.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기업에 간 게 아니라 완전 반대예요. 그냥 제가 영어 쓰는 일을 하고 싶어서 혹은 영어를 써야만 했기 때문에 아등바등 어떻게든 배워오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라는 높은 벽을 한번 타고 등반해본 그 처절하면서도 즐거웠던 대장정을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So let's go ahead and dive right in. 오늘의 주제는 100% 한국인의 영어 공부 대장정입니다. 오늘 영어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과 그래도 다시 영어를 붙잡아 봤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저의 영어 공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영어를 놓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공부해왔던 결과가 제 커리어에 어떤 기회를 만들었는지 또 영어를 하면서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공유 한번 드려보려고요. 저의 이야기가 지금 영어 때문에 스스로를 좀 작게 느끼고 있거나 아직 영어를 해보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의 위로와 응원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로 저에게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면접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영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외국계 회사와 면접이 처음이었을 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그 외국계 소비재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홍콩에 베이스를 두고 계신 인사 담당자분이 이제 이력서를 보고 회신을 해주셨죠. 화상 면접을 한번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코로나가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저는 그게 첫 번째로 보는 그 외국계 회사와의 면접이어서 진짜 그냥 막 얼레벌레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해서 봐야 될지도 잘 몰랐고 영어도 막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데도 패기 있게 화상 면접 좋지. 나 영어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해서 본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분이 면접 질문으로 뭘 물어봤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제가 면접 준비도 사실 그 좀 잘 안 돼 있었고 영어도 완전 유창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저한테 영어로 면접 보는 팁 같은 걸 알려주신 거예요. 거의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 그 대화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창피한 것보다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알려주셨던 게 뭐였냐면, 보통 영어 면접을 볼 때는 좀 어떤 패턴으로 대답을 하면 좋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질문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리고, 답변할 때는 꼭 너의 경험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네가 했던 성과에 대한 것을 숫자로 말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팁을 엄청 주시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그 회사는 가지 못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 브랜드는 이제 매장이 있는 브랜드인데 그 매장을 볼 때마다 그때 면접이 떠올라요. 그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제가 그 다음 회사도 그 다다음 회사도 지원하지 못하고 면접도 계속 못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그냥 용기 내서 나 영어로 면접 볼 수 있다 이렇게 딱 시작하고 도전해 본 게 밑거름이 돼서 제가 나중에 진짜로 영어만 쓰는 회사로 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면접은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한데요. 아찔한 면접이지만 통과한 면접이긴 해요.
질문 내용이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말해보자면요. 저의 직속 보스의 보스가 될 분에게 본 면접이었어요. 좀 많이 저와 맞닿아 있는 실무자에게 보는 면접이다 보니 안 그래도 좀 떨리고 무서웠는데 아주 그냥 막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를 막 늘어놓았던 거예요. 그때 막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다 기억날 정도로 무슨 말을 그렇게 했는지 면접이 끝날갈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고객을 한 명도 안 놓치고 눈을 마주치면서 밝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조금 의아해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 인사하는 게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다시 되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렇게 믿어. 인사부터, 밝은 인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 지금도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제가 소비재 회사에 있었다 보니 이렇게 매장을 관리하다 보면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환영받는 느낌을 주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매장의 그 브랜드의 리더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없으면 뭐 그 이후의 고객 여정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리더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너무 많죠. 사실 가장 첫 번째로는 숫자 감각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인력 관리도 있을 거고, 혹은 제품의 진열 상태나 퀄리티, 청소 상태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객이 우리 브랜드로 딱 처음 들어왔을 때 느끼는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걸 굉장히 좋게 봐주신 거예요.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뭐 영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겠죠? 다른 거는 막 좀 횡설수설 대답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딱 제 심지를 가지고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플러스 점수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영어 면접이라고 해서 중요한 건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아니고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했던 거고 그게 제가 가진 마음이 제가 앞으로 일해 나갈 회사와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이 두 번째로 소개했던 면접은 최종으로 붙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다녔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채용 과정이 꽤 길기로 유명한데 어, 제가 최종 면접에서 이제 또 면접을 보고 있을 때 제 자기소개를 면접관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근데 너 영어 잘하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계속 면접을 봐야 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거의 달달 외워가지고 너무 유창하게 잘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역시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면접 얘기를 왜 먼저 꺼냈냐면요. 본인이 실력이 충분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영어로 일하는 게 무섭거나 해서 그걸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영어를 잘 못해도 내 이력이나 경험 혹은 내 마인드셋 이런 게 마음에 들면 회사는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내 영어 발음에 액센트가 심하게 있어서 혹은 막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얘기를 못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역설적인 건데요. 내가 이력이 엄청 화려한데 또 영어를 못하면 내 무대가 국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어떻게든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해보고 되든 말든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 말의 의미를 잘 외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져요.
최근에는 이제 통역이나 번역 앱 혹은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를 잘 구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무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요즘 시대는 국내에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내 회사가 아니라 뭐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외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진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영어를 조금씩 자신 있게 내뱉어 볼수록 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정말 무서워하지 마시고 영어로 그냥 내질러 보시길. 예전에 저처럼 그래 보시길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홍콩이 본사인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그때에도 회사 분들이 대부분 뭐 중국어를 하시긴 했지만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국적 회사이다 보니 대부분의 이메일 그리고 회의는 영어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본사가 뭐 일본이어서 중국이어서 싱가포르이어서 라고 하지만 결국 일하는 언어 자체는 영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언어도 좋지만 영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저는 수많은 이력서와 지난한 면접 과정을 거쳐서 영어를 아주 많이 쓰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이메일은 물론 모든 회의는 다 영어로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메일 작성할 때 옆에 번역기도 이렇게 켜두고 확인하면서 보내기도 했었답니다. 아, 제 직속 상사분 중에 미국인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제가 보낸 이메일을 이렇게 띄워두시고서는 이거 읽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내 이메일 뭐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문장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잖아. A잖아. 맞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안은 중요한 거라서 네가 이렇게까지 격식을 차리고 예의 있게 말하지 않아도 좋아.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너의 말에 집중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회신을 받고 싶으면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문장을 덧붙여. 이러면서 이메일 쓰는 법 그리고 좀 더 당당하게 내 의견을 영어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학원 안 다니고 이게 일하는 건데 돈 받으면서 영어 배우는 게 죄송하지만 또 피드백 받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미국 회사에서 영어를 동료들로부터 배웠는지 한번 좀 쭉 말해보고 싶어요. 메신저를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을 주고받는데 다 영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일 얘기만 하진 않잖아요. 캐주얼한 그냥 스몰 토크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일상 대화도 정말 많이 배우게 됐어요. 동료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일상 대화를 안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고 좋은 기억뿐이지만 당시에는 그 일상 대화를 영어로 나누는 게 더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번역기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또 저희 비즈니스 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긴 했지만 일상 대화는 주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동료는 그냥 농담한 거였는데 제가 아예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둘이 있는데 나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그 시작을 뭘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완전 미소만 딱 장착하고 어색하게 하하하하 하면서 웃기만 하고 있기도 했고요. 또 준비한 발표 자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줄줄 얘기했는데 Q&A 시간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면서 막 어버버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처음에 회사 입사해서 거의 2달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영어로 교육받을 때 못 알아듣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집에 오면서 막 울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제 목표는 다시 또 영어 쓰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왜 힘들다면서 이렇게 막 울고 그랬다면서 다시 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변태 같은가요? 그냥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잘하지만 내가 약간 모자라서 조금 더 아등바등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아등바등 노력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좀 더 재밌고 좋다는 생각을 요즘 해봤어요. 아무튼 이렇게 동료들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땐 이렇게 해 라면서 영어 이메일 쓰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동료들하고 스몰 토크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정말 저는 유튜브에 동료들과 스몰 토크 하는 법 검색해서 막 영상도 보고 가서 직접 동료들한테 내가 배웠던 구문도 한번 써먹어 보고 또 제가 읽었던 책이나 공부했던 것에서 나온 단어를 동료가 말하면 와 너무 신기하면서 막 그 동료가 말한 문장 적어놓고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정말 좌충우돌하는 시기였거든요. 영어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저의 세계가 정말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 동료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온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랑 어울려서 뭔가 하나의 언어를 얘기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아시아권 동료들끼리는 공통점도 꽤 많고요. 동질감도 생기고. 또 미국이나 호주에서 온 동료들하고는 어, 같은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으니 공통점도 많고 공유하는 것도 많지만 정말 다르기도 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도 점차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저의 선입견과 어떤 장벽들이 많이 부서지고 정말 박살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편할 때도 있고 정말 짜릿하면서 재밌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데 어찌저찌 하면서 조금씩 늘고요. 또 영어가 늘어나니까 또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 극복하고. 제가 영어 발음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 발음을 들어보면 뭔가 유창한 것 같은데 하는 단어들이 너무 쉬운 단어여서 상대방이 조금 갸웃갸웃하면서 듣기도 하고요. 근데 그랬던 과정들이 참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세계를 훨씬 넓혀줬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를 많이 일하면서 쓰지는 않고 있어서 다시 영어로 일하면서 영어를 많이 쓰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변태 맞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닐까도 싶어요. 왜 처음 자전거 탈 때 넘어질 것 같아서 무섭지만 그래도 해내잖아요.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도 와, 이거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결국 해내잖아요. 막 비 오는 날도 운전해보고 눈 오는 날도 운전해보고 그러면서 좁은 길도 가보고 고속도로도 달려보면서요. 결국 우리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불편한 곳으로 가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나중에 보면은 다 기회이고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면 영어를 조금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는 외국인 동료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같이 영어로 일하고 완전 깨지고 새롭게 배우고 이랬던 순간들이 다 선물같이 느껴져요, 지금은. 지금까지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얘는 원래 그래도 영어를 좀 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삶에 영어를 끼워 넣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의 영어 공부 투쟁기를 이제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정말 이것저것 방법을 많이 써봤어요. 바쁜 와중에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요.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대학 졸업 후에도 토익을 계속 꾸준하게 봤어요.
저는 아직도 만료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토익 점수가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토익도 계속 받기 때문에 토익 RC가 잘 안 나와서 토익 학원도 다니고요. 유튜브로 영어 강의도 진짜 많이 보고 영어 책도 엄청 사보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집에 있는 책 한 30% 이상은 다 영어 공부 책이에요. 영어로 필사도 해보고 영어 단어 포스트잇에 써서 집안 여기저기 붙여놓고 영어 단어장도 수도 없이 만들고 노트는 왜 그렇게 바꾸고 싶은지 여기저기서 예쁜 노트 발견하면 사다가 영어 단어장 만들고 문장도 적어놓고 영어 팟캐스트도 들어보고 정말 정말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미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장르를 정말 잘 선택해야 해요. 바쁠 때는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 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짧게 짧게 책을 뭐 10장 혹은 한 챕터 읽거나 유튜브에서 10분, 20분 정도 하는 짧은 영상 보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집중해서 뭔가 한 에피소드가 30분 이상 되는 그런 드라마나 아니면 뭐 60분 이상, 90분, 120분 이렇게 되는 영화를 보는 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그 공부보다도 미드 스토리의 자체에 빠져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음 에피소드를 보게 되는 단점도 있고 해서 최근에 미드를 잘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랑 제일 잘 맞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영어 원서 읽기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잘 맞는 컨텐츠 찾아서 꾸준하게 보기. 이렇게 두 개예요. 첫 번째로 영어 원서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제가 뭐 유학을 가려거나 그렇게 공부할 건 아니었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동료들과 잘 할 수 있고 비즈니스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너무 아카데믹하지 않은 정도의 영어를 꾸준하게 안 질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의 경우에는 원서를 읽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영어로 쓰인 원서를 읽기 시작할 때는 정말 정말 가벼운 로맨스 소설로 시작했어요. 실제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많아서 저는 로맨스 소설 읽어보시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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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드립니다. 또 예전에 엄청 유행하기도 했었거든요. 로맨스 소설이. 칙릿으로 대변되는 장르인데요. 요즘에 보면 약간 시대착오적이거나 좀 별로인 구절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골라서 보시면 영어 공부하는 데는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로맨스 소설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그 소스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경영이나 자기계발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경제 경영서나 자기계발서에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나 구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고 회사 생활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어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커리어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원서를 혹시 도전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사전을 쓰지 않고 내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책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어휘나 수거, 구문 제외하고 그냥 문맥만 읽었을 때 문맥으로 90% 이상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정도의 책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속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사전을 찾아볼 수도 없고 문맥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은 결국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원서를 읽을 때 쓰는 방법을 좀 공유해 볼게요. 저는 원서를 보통 사서 읽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럽게 읽어요. 모르는 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이 구문, 이 문장은 내가 한번 좀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에는 줄을 이렇게 물결 표시로 그어둡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밑줄 그어두었던 부분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아, 내가 이 단어를 몰랐구나 하면서. 그리고 물결 표시해뒀던 제가 써먹고 싶은 문장이나 단어는 따로 정리해두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거나 진짜 실생활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단어장 따로 정리하고 써먹고 싶은 문장들도 정리해놔도 많이 많이 까먹긴 해요. 그래도 저는 책 한 권에 단어 하나 혹은 구절 하나만 건져도 정말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유튜브를 활용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도 같이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외국계 회사원이라서 영어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외국계 회사 영어, 뭐 미국식 영어, 혹은 외국인 동료랑 스몰 토크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영어 채널도 많고요. 아니면 영어로 검색을 하면 영어로 올리신 분들의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나랑 잘 맞는 유튜버와 채널을 발견하게 돼요. 혹은 내가 승무원이다. 그러면 승무원 영어, 기내에서 쓸 수 있는 영어 이런 식으로 검색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승무원 브이로그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생이면 미국 대학생 브이로그, 미국 대학생 영어 공부, 뭐 토플 공부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고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서 꾸준하게 그분 영상을 보는 거죠. 결국 그분이 쓰는 문장이나 구문이 또 일상생활에선 비슷할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비슷한 구문에 노출되면 결국 기억하게 되고 나도 써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영상이랑 같이 보는 거니까 책이랑 다르게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미국 사람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호주 사람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런 걸 바로바로 듣고 보게 되면서 듣기와 보기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 조금 더 빨리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팔로우해서 그분이 쓰시는 글 같은 것도 보는 거죠. 글은 아무래도 말보다 좀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문법에 맞는 글들을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알맞는 영어를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또 재미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 많이 노출되고 익숙해지면서 꾸준하게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하는 게 사실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지금 30대인데도 영어 실력이 지금 가장 좋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0대, 50대가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점점 더 영어로 된 컨텐츠를 많이 접하고 있고 영어로 더 많이 말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어떤 영어 방법보다도 제일 실력이 많이 느는 건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억지로 노출되는 거예요. 영어 면접을 준비하거나 영어로 업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쓰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순간이 생길 때 그러니까 서바이벌 영어 실력 증진이 정말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영어 분투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제가 공부했던 방법 같은 것도 추천드렸지만 사실 이 에피소드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예요. 영어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저 역시도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근데 저는 영어 덕분에 한국이라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의 사람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영어가 없었다면 제가 놓칠 법한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면접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더듬더듬 영어로 면접 보려고 안 했으면 그렇게 귀인을 만나서 나에게 이렇게 영어 면접 준비해봐 라는 분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재미를 붙여서 다른 회사에도 지원해보고 그러면서 또 정말 영어 쓰는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 눈이 정말 번쩍 떠지는 경험들도 많이 했고요. 꼭 이렇게 외국계 회사로 커리어를 이어나가지 않더라도 영어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즐거움을 많이 가져다 줄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도 한국인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있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훨씬 더 그 문맥을 많이 알아들으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나는 영어는 늦었어. 뭐 공부해도 안 늘어 하면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너무 완벽하게 시작하려는 욕심은 조금 내려두시고,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정말 마음 깊이 재미있게 느껴보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저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 만큼 여러분에게도 커리어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친절한 가이드가 될 때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읽었던 원서는 제가 제목과 저자를 상세 설명란 그리고 저의 인스타그램에 적어둘게요. 혹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인의 오픈 테이블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단단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